자, 지금부터 조선을 휩쓸었던 두 번째 큰 전쟁인 병자호란의 전개 과정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했는지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가장 큰 전쟁이었던 임진왜란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임진왜란만큼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병자호란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68쪽에서 171쪽이고요. 책이 있는 친구들은 꼭 교과서를 먼저 읽어보고 이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과정인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과정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당시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전투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영향을 자기도 받아서 이제 명나라도 세력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임진왜란은 명나라, 조선, 일본 세 나라에 모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이렇게 명나라가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때를 틈타 여진족이 이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원래 금나라 세웠는데 그 뒤에 세운 금나라라고 해서 후금을 세우게 됩니다. 자, 한번 세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조선이 있고 후금이 이렇게 이쪽에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도 이쪽에 아직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죠. 그리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외도 아직 이렇게 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금이 여진족이라고 했습니다. 여진족이 우리나라 역사에 여러 번 등장이 되는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알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우리 유진이가 필기를 잘하는 유진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진족 언제 나왔지? 그렇죠. 때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삼국시대도 여진족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랑 크게 관련이 맺은 거는 이때 여진족이 고려시대에 윤관 장군이 이제 여진족을 정벌한 적이 있죠. 별무관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기마부대로 된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정벌했습니다. 그때 교과서 99쪽에 나와요. 또 뭐가 있을까? 이거를 우리 반은 지금 안 다뤘는데 아마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조선 초기에 세종 때 가수 이름과도 비슷한데 여러분들 모르는 가수겠지만 김종서, 최윤덕 장군이 이제 사군육진을 여기다 건설합니다. 근데 여진족이 막 혼란스러운 시기라서 그리고 막 우리나라를 자꾸 노략질하기 때문에 몰아내고 이쪽에 사군 그리고 이쪽에 육진을 건설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혹은 대한민국 한반도의 국경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해가지고 그 쌍성 총관부랑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갖고 오면서 이제 천리장성 위부까지 조금 넓혔는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세종 때죠. 세 번째 병자호란 등이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후금이랑 명나라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이제 명나라가 후금을 물리치기 위해서 조선에 군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선조 다음의 임금이었던 광해죠. 여러분들 영화도 보면 광해 왕이 된 남자도 나오는데 광해군이 그 당시 임진왜란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딱 정세를 딱 보니까 이제 이게 중요해요. 후금은 뜨는 해, 즉 이제 세력이 엄청나게 강대해지고 있고 명은 뭐 우리를 도와준 적도 있지만 이제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제 광해군은 그걸 꿰뚫어봤죠. 그래서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필두로 해가지고 명나라가 이제 적군 공격하는데 원군을 보내달라니까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제 후금이랑 싸우다가 적당할 때 항복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금한테 실제로 항복을 하게 되고요. 그 지원군이 이제 우리는 명예 이제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보냈고 후금이랑은 실제로 거의 싸우지 않았죠. 싸우지 않고 항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명나라랑 후금이랑 모두 관계가 어느 정도 좋은 상태로 이제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그때는 지킬 수가 있었죠.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우호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때 광해군 때였고요. 광해군이 이렇게 잘 있다가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양반들 사대주의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후금은 여진족이라고 해서 오랑캐라고 해서 엄청나게 무시했습니다. 후금이 힘이 강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경 쓰지 않고 후금은 오랑캐를 엄청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광해군의
뜻에 반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때 동인과 서인이 있었는데 그 정당에서 다른 정당의 사람들, 즉 그 당시 다른 세력을 잡고 있는 서인이 이제 인조 반정, 즉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임금을 갈아엎어버려요. 이제 광해군 다음에 이제 인조가 됩니다. 인조는 이제 서인이랑 같은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바로 명나라만 따르게 됩니다. 후금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처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후금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광해군, 그 다음 선조 다음 임금인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펼쳤는데 그 뒤에는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다시 명나라랑 친하고 그 다음에 후금이랑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깜짝 여기서 퀴즈. 자, 여기서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명분과 지원이가 좋아하는 의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금이랑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그 다음에 인조가 채택한 명나라랑 친한 명분을 중시하는 이런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깜짝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달아주세요. 자,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인조의 외교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이버스쿨에 같이 달아주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은 명분을 중요시하는 게 그 성리학적 유교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죽어도 나는 내가 지금 멸망하더라도 명분과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두 나라 중에 둘 다 친하게 지내야만, 그리고 떠오르는 후금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아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청나라 후금은 이제 기분이 많이 상했죠. 그 다음에, 정묘호란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정묘호란은 정묘년에 일어난 호. 다시, 정묘호란은 정묘년에 일어난 호, 오랑캐호자. 그 당시 우리는 청나라 후금을 오랑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랑캐가 일으킨 어지러울 난리, 전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조 반정이 일으킨 그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인조가 임금이 되면서 이괄도 엄청나게 이제 공신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별 대우를 그렇게 잘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다시 또 난을 일으켜요. 난을 일으켰는데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이제 비겁하게 이제 또 후금을 찾아가요. 후금을 찾아가서 이제 그 인조 반정이 이게 잘못됐고 그 다음에 지금 조선은 엄청나게 약하기 때문에 지금 조선을 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1627년에 일어난 전쟁이죠. 자, 이거 정묘호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여기 파란색 색깔로 되어 있는 전투고요. 이때는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바로 강화도로 이렇게 피난을 갑니다. 처음에 바로 피난을 가고 이래가지고 그냥 큰 피해는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친을 다시 하고 이제 조선과 후금은 이제 형제 관계로 지내자라고 이렇게 맺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는 괜찮았죠. 그나마. 왜냐면 강화도로 피난 가면 이 청나라나 그 다음에 만주족이나 이렇게 중국 몽골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강화도는 천연의 요새라서 이렇게 잘 못 쳐들어와요. 그래서 피난을 가니까 그 당시 명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계속 전쟁을 오래 하면 후금 입장에서는 불리하겠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이제 조선 한번 겁주고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자, 이거는 역사전은 그날에 나온 자료인데요. 강화도 주변이, 강화도 여기 있고, 이쪽 보면 천연의 요새입니다. 산이 둘러싸여 있고, 이쪽이 강이기 때문에 쉽게 공격하지 못하고, 여기 좁아요. 좁기 때문에 대군이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항상 피신을 갔었죠. 그래서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빨리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후금이 전쟁 오래 끌지 못하고 일단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관계를 요구하겠죠. 형제관계를 요구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기로 했는데 잘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그리고 다시 또 안 지내요. 설마 쳐들어오겠어? 이런 우리나라 같은 명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국방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석영아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렇지. 자, 봅시다. 어떤 애들이 쳐들어오냐면 이런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나온 청나라 군대고요. 15세 관람갑니다. 보면 정말로 강하고 좀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애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병자호란이 시작되고 이제 후금에서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격을 해오고 5일 만에 정말 안타깝게도 5일 만에 수도 서울이 무너지게 됩니다. 수도 한성, 여기 한성이 무너지게 돼요. 병자호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요. 보면 5일 만에 수도 한성을 함락되게 됩니다. 병자호란 때 청군은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어요. 정묘란 때는 우리가 빨리 강화도로 가니까 전쟁이 오래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그때 명나라도 있고 하니까 더 길게 끌지 못해서 그냥 화친을 했고 바로 성을 안 먹고 바로 이렇게 한성으로 빨리 내려옵니다. 그래서 5일 만에 딱 정벌을 당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뭘 했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국방을 소홀히 하고 인조가 임금이 됐는데 반정으로 됐죠. 쿠데타로 됐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을 찾는 데만 해서 막 예전 자기 아버지의 궁궐을 다시 짓고 왕위를 올리고 궁궐 짓고 막 이런 것들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강화도로 갔으면 됐는데 이제 5일만 내려오면서 청군도 준비를 해가지고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실만 가고 임금은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남한산성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9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당시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47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버팁니다. 끝까지. 왜냐면 남한산성이 정말 요새입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군대 있을 때 가봤지만 이 천의 요새고 산으로 둘러싸여서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버팁니다. 근데 강화도에 보면 그 당시에 세자랑 자기 아들이 있어요. 근데 강화도가 함락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그때 검찰사 김경진이라는 사람이 강화도를 지키고 있었는데 선생님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예요. 잘 지키고 있었는데 강화도는 절대 못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놀고 먹었어요. 막 이렇게 자기 가족들만 막 돌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후금이 이제 청나라가 딱 관찰해 보니까 강화도 충분히 칠 수 있겠다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했는데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으니까 강화도 함락이 돼버려요. 처음으로. 그렇게 되니까 남한산성에 있던 인조도 자기 아들이랑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인 세자가 이렇게 포로로 막 끌려가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47일 동안 계속해서 싸우다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항복한 인조는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300구고대의 예를 다하게 됩니다. 300구고도라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치욕적인 일 중에 하나인데요. 3배, 3번 절하고 9, 고, 9번 머리를 조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갖추는 거죠. 우리가 항상 무시했던 청나라라는 오랑캐 여진족한테 우리나라 임금이 여기서 보면 피를 쏟았다고 9번 절하면서 머리를 찌면서 피를 쏟았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임금이 권룡포를 빨간색 입고 있는데 그 당시 파란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돼서. 그리고 이 당시 보면 1월 30일이죠. 눈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 추운 날에 이런 예를 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면 11개의 이렇게 조칙을 내서서 우리나라는 많은 물자도 바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끌려간 사람이 50만 명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는 절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나중에 중국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팔리기도 하고 노예처럼 팔리기도 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선생님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역사를 배우는 까닭. 왜 역사를 배운다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선조와 인조의 무능한 정치와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외교 환경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한 노력들,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합시다.
실제 수업 시간에는 병자호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플로우맵으로 한번 나타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사 글쓰기 수업을 할 겁니다. 내가 그 역사 속의 인물이 되어서 노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던 군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글로 써서 나타내면 됩니다. 교과서 171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예시로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병자호란의 배경과 진행 과정이 드러나게끔 써야 되겠습니다. 이건 수행평가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사를 배우는 과다. 오늘의 교훈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